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4월 29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이 일본의 우길 승천을 주제로 해서 국제정치 외교학 박사인 이충근 박사의 내용을 소화하는 의미에서 좀 편집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좀 욕심이 또 파트 2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삼성이 뜻밖의 왕자 함락으로 한국 경제도 몰락이라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마카베 아키오라는 타마대 특별 초빙 교수라는 사람의 글을 보도를 했는데요. 삼성 왕자 함락으로 한국 경제가 몰락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파트 1에서 일본의 의길승천이라는 제목하에서 한 거 보면은 저도 역시 그 한국 사람이니까 꽤 기분이 언짢아요. 별도로 나중에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게 그 로마사 이야기 십몇 권짜리를 그 일본 그 나나미 여사가 쓴 거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반도 국가인데 북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북방민족이 기마민족으로서 내려왔다고 하지만은 그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좀 만주 지방이라든지 더 올라가서 그렇게 우리가 이 중국하고 그 일본 사이에 낀 뭐 그런 신세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로마를 봐라. 로마는 또 반도 국가인데 그 유럽 대륙을 거의 점령을 하고 영국까지 거의 점령을 하지 않았었느냐. 나중에 뭐 동서로 갈라지지만은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 그 후대들한테 야망을 갖는 그런 대한민국, 킹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뭐 저 개인만의 소망일까요? 어쨌든 이런 뉴스를 보면서 또 이거를 첫머리에 또 편집하게 되네요. 한국 경제의 주역이 바뀌다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교 내용들을 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광대역폭 메모리를 그 경쟁사 최초로 투입해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런 거를 소개하면서 HBM이라는 것은 D램을 쌓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리는 메모리다라고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것 해가지고 자관 AI가 돌아가려면은 이 HBM 그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경쟁력이 강화돼 나가고 있다. 삼성에 대해서는 큰 배만이 가능한 사정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복합 대기업 경영 성격이 돼서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또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네요. 그래서 그 지킴이의 경영을 강요당하다는 소제목을 또 썼네요. 고 이건희 씨는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고 호령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됐던 건데 요즘에 그 스마트폰 경쟁 때문에 수비 경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 원함에도 압력 거세질 것 같다. 미국에다가 38억 7천만 달러 약 6천억 엔을 들여 HBM4의 패키징 시설이나 연구 거점을 건설하고
혼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거는 뭐 미국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과감한 의사결정에는 평가도 있고, 키옥시아와의 생산 협업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은 그 이건희 개혁 후에 반도체 사업의 성장과 같은 강한 성장세에 기대는 느끼기 어렵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시각에서도 한국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원화의 매도 압력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기자가 뉴시스에서 오늘 이재용 최태원 바빠진다. 반도체 전쟁 총수 네트워크 경쟁 확전 해가지고 29일 어깨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6일 독일 오버코엔의 자이스 본사를 방문해 칼 람프 레이트 최고 경영자 등 경영진과 양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연내에 극자외선 EUV 공정을 적용해 6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계획이다. 자이스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기술 핵심 특허를 2,000개 이상 보유 중인 글로벌 광학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용 회장이 그 자이스로 발음하는 모양이네요. 사장과 만나서 그 칼을 자이스로 발음해야 되겠죠. 에이지는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네.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뭔 그룹이네요. 뭔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관 삼성전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하락에 대해서 언급 보도가 많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시진핑 빅 프로젝트도 부동산 거품 붕괴, 중국의 곳곳에 나타난 거대 폐허 해가지고 느긋한 공간으로 조망도 좋고 쾌적, 방의 넓이는 96에서 142평방미터, 개발한 곳은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 100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부도가 났죠. 중국 동부 난통시에는 이런 매력적인 광고 뒤에 타워 맨션군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부터 공사는 중단, 지금은 폐허와 같은 상태다. 현재 중국 각지 곳곳에 비슷한 거대 폐허가 출현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비즈니스의 주류는 예약 판매 방식이다. 대기업은 맨션이 생기기 전부터 판매를 개시, 모은 자금으로 새로운 물건을 점점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리한 확대 노선으로 부채가 불어납니다. 보다 못한 당국이 부채 비율 등의 긴축에 나서자 기업은 일시에 자금난이 되어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다라고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그 완공전에 그 분양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이 그 제재를 해가지고 준공후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고, 그러면 뭔 돈으로 짓겠냐 해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아이디어를 은행권에서 처음 냈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엄청 그 좀 부채가 그 지금 많은 상태인데, 태형 PF가 지금 어떻게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폐허가 된 것은 민간 부동산만이 아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프로젝트도 한갓 새가 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본식 뭐 표현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베이징 교회에서 건설이 진행되는 슝안 신구이다. 디지털 기술을 구사한 스마트 시티로서 지금까지 14조 엔 이상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등소평의 선전 경제 특구야, 아, 그것과 이런 일본식의 표현이겠죠. 장쩌민 씨의 상하이 푸동 신구를 본받아 CC도 자기네 그 레거시,
레거시라는 게 이제 그 자기만의 뭐 전통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했겠지요. 하지만 상하이 그 지구처럼 금융센터 같은 뚜렷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로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은 지속적으로 중국 부동산 몰락을 보도하고 있죠. 일본 다양한 언론들에서 어, 파트 1에서도 했지만은 향후 미중 전쟁에서 열전화되면은 실제 다이다이 붙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붙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일본이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미래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그 사이에 어떻게 행동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내치 뭐 이따위보다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총선 같은 데도 외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슈화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떠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지금 이제 폐허가 되어가는 과정, 그런 건물이 서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전역 무기고 중국이 제1열도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중앙일보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뭐 필리핀에 이번에 이 말하자면 1600km 날아가는 미사일 그 무기를 들여놓은 거 이런 게 이제 그 가장 눈길을 끄는 거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필리핀과 TL 배치논인데 요거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뭔가 군사 기지 등등 뭐 또는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아, 나중에 저도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군의 네 곳의 군사기지를 제공한 필리핀은 새로운 군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옛날에 그 무슨 항인가 그 미군 항구가 있던 곳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거기를 임차해서 보통 그 배를 건조하기보다는 수리하는 데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미군 함 같은 것도 수리해 주는 거, 왜냐면 그 비밀 뭐 이런 것 등이 있으니까 미 해군은 그 수리는 무조건 미국 본토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군 기지 내에서 하는 것은 미국 본토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 가지 비밀 준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미국 그 군함 뭐 이런 것도 좀 수리도 좀 하면서 기술 습득도 좀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 장원 뭐 이 제일 열도선이라고 하는데 그 오키나와 대만 말라카 해협을 그 이상으로 이제 못 나오게 한다. 그 선을 만든 것은 중국은 미국을 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제2열도선 일본 동부에서부터 뭐 필리핀, 사이판, 괌, 팔라우 요런 데까지 하고 제3열도선은 알류산 열도부터 해가지고 하와이, 뉴질랜드까지 자기네들의 그 영향권을 넓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입장에선 이 새끼들 미쳤네 이제 이제 죽여야 되겠구만. 응?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필리핀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중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그런 거를 갖다 놨으니까 또 사실 한국에 배치된 그 사드도 중국 본토까지 날아가죠. 북한을 염두에 둬서 두고 왔다 그러지만은 자관 한국에도 미사일 미국 기지가 있는 거고 일본에도 있고 이제 필리핀에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뭐 잠깐 미사일 전쟁부터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육상 훈련도 상륙 훈련 내지는 육상 훈련도 한미일 해보자 알라스카에서 연습을 같이 공동 훈련을 하든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괌에서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추운 지방에서 아마 싸우게 될 테니까 알래스카에서 아주 훈련을 혹독히 해가지고 알래스카에서 그 한미일 육군 그 공동 훈련을 해서 몸에 익혀가지고 만약에 사태 때 좀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건 그렇고 또 일본의 4,500발 목표 정확히 때렸다. 정조대왕함 실사격 장면 공개했다. 이가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요게 이게 일본의 4,500발 딱 돌아가면서 노는 건데 정확히 뭐 목표를 했다. 근데 요게 이제 날라오는 미사일도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배를 향해서 오는 거. 요런 거를 하나 해줬고 요것이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핵심 해상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 있고 펠롱스 CIWS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기관포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관 이것도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3차 함까지 지금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또한 그 대포 우리가 대포라고 그러죠. 요 밑에 있는 거죠. 그 방어 수단 이제 다양한 표적을 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한포 사격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요것도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초인류 초심 색인 포항제철소 사고로 불 끄고 설비 신예화한다. 이슬기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 사고로 연화 정초식 열고 성공적 기원 연화 정초식 이러면은 이게 사실 연화라는 것은 뭔가 그 벽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화할 때 와자고 연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게 뭐 한자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일본식 그거를 갖다가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일본 그 산업기술 용어 많이 쓰니까 포스코 회장이 장인화 씨가 이제 회장이 됐다고 그러죠. 100일 현장 돌입 경영 해가지고 이 사고로 그 보수공사 하기 전에 가가지고 뭐 현장에서 담소하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찍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보수공사 하는 것은 그 15년, 14년 만에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화벽돌 축조 작업 이게 아주 그 기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고로에다가 이제 철광석과 코크스를 녹여서 쇳물을 나오게 하는데 그런 높은 열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자재를 말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젊었을 때 내화벽돌 구매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내화벽돌 많은 데가 그 조선내화라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내화라고 두 군데 아주 큰 다 성장 기업입니다. 근데 포스코는 포스코 퓨처 M이 너무 비싸게 달래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포스코 퓨처엠에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됐어요. 조선내화가. 아마 그 목포에 공장이 있다든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쓰긴 쓰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그 3차 개수라고 그러는데 보수 그냥 메인터넌스 보수공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번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뭐 이런 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런 것도 이제 설비를 신예화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연화 정초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 이런 거 일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엔화 달러당 160엔까지 추락 1999년대 이후 최저
김영은 기자가 한경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일본은행이 뭔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쭉 쏟고 있고, 요거 빨간 것이 천조 엔이 넘는 국가부채를 보유한 일본 정부로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잠깐 금리를 좀 올려 가지고 그 엔화를 방어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솔직히 참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분야에서 안 해본 사람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문제가 있네요.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50%가 넘는 약 580조 엔을 일본은행이 떠안고 있는데, 금리가 1% 오를 경우 약 29조 엔, 2% 인상 시에는 약 53조 엔이 추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일본 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통화 정책만으로 엔화의 강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며, 방향성 전환에는 달러 약세가 손재돼야 되는데 달러가 지금 계속 강세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개입을 해도 효과는 짧을 것이라고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이정윤 기자가 이 델리에서 동일한 날짜에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하는 기업은 좋고 수입해서 먹고 사는 기업은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힘들고, 그러면은 또 인플레가 또 되고, 근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현재 840엔, 그 옛날에도 우리는 그 그냥 100엔당 그냥 우리 1000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840원만 주면 되니까 엄청 싸게 일본을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어, 엔화로 바꿀 때는 이익이지만은 돌아와서 원화로 할 때는 손해인 거죠. 거꾸로. 엔화를 뭐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관 여행 목적 외에는 뭐 엔화 구매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음, 김정은이 만만하냐? 나오나 김정은 돼지 발언에 욕설 쏟아져.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요? 최상호 기자 헤럴드 경제에서 있는데, 이제 라스트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그 노래는 그만둬야 되겠다. 전 북적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인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이어 북적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쪘다고도 비판했다. 나훈아는 북한과는 실컷 이야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 하면 끝이다. 라며 북쪽에서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우리 한국이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윤 대통령 말과 똑같죠.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진보 지지자들은, 빨갱이들은 원색적인 욕설을 섞어가며 나훈아를 강하게 비난했다. 관련 다음 뉴스에서는 다음에서 얘기하는 모양이네. 내 가족이나 잘해라. 마누라 힘든 건 생각 못하냐? 개새끼야겠지. 개새끼야. 이자도 어쩔 수 없는 수고 꼴통. 인간성 면에서 진작에 틀려먹었다. 비겁하다. 가만히 있는 김정은을 욕하냐? 정은이가 만만해 보이냐? 정은이가 마음 먹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날릴 수도 있다. 조심해라. 까부지 말고. 이건 협박이네요. 인신공격, 인격 모독적인 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댓글 수준을 보면은 한국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원색적 비난을 하는 자들은 난파된 간첩이냐, 자생적 오열이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 헐말 잘했네. 그리고 그 나훈아가 그 북한 문정부 때 북한에 가서 노래하라고 그랬더니 아예 난 싫어, 걔 싫다 이렇게 했던 친구 아니에요? 뭐 자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는 아닌데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좀 들어요.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아니 북한이 먼저 그 남한 괴뢰 조폭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얘기한 걸 가지고 진보 지지자들 진보 지지라고 이것도 아주 점잖게 써줬는데 남파 간첩들 또는 조선족 이게 위장 간첩들 조선적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우리나라의 간첩들이 그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이 댓글이 그렇게 900개 넘게 달렸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무슨 빨갱이 국가냐? 나도 그냥 XX 그냥 하고 싶네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그래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장관이 뭔가 그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를 했답니다. 오늘. 근데 이게 읽어보니까 왠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혁신기업 10만 개 기업 승계 특별법 중기 도약 전략 발표. 중기부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마련. 이건 뭐 어떤 정권이든 개나 소나 다 전략 추진 과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안 해온 적이 없죠. 이거에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라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지원은 정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효성을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5대 전략이란 게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으로 구분했다. 저는 그 기업 경영을 배우면서 전략이란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쉽게 가면 뭘 할 건데 무엇이 전략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전술은 그 무엇을 어떻게 할 건데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제도 사실은 전략입니다. 중간 전략. 그러니까 하우 얘기는 없어요. 하우 얘기는. 그래서 저는 하우에 대해서 얘기하면 딴 거 다 집어치우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 없기. 그리고 중소기업한테는 과연히 쓸데없는 중간기술 정도 가지고 대기업한테 휘둘리지 말고 과과 같은 을이 돼서 혁신기업이 되라. 기술적으로 대기업이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강소기업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대 전략 17개 추진 과제로 해서 이렇게 해냈는데요. 뭐 어떤 정부나 뭐 좋은 얘기는 다 써놨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이제 그 공동 동반 성장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합니다. 뭘 어떻게 혁신하겠냐?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 지원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간 이건 뭐 어떤 정부에서 그냥 옛날에 했던 얘기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막 그런 거 이상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세계 체계론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 나라도 그것을 보면은 핵심 국가, 반주변 국가, 변방 국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의 구조도 피라미드 구조로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이 있어요. 굳이 저도 늦자면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핵심 국가 동맹 강화. 한국은 어떻게든 핵심 국가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 코아 국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중견 중소기업으로서 자생하도록 원재료 사면서도 꾸벅꾸벅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물건 팔면서도 꾸벅꾸벅 잘해달라고 해야 되면은 그 집 어떻게 해먹겠냐 중소기업이 중간에서 음, 뭐 장사하려면은 간을 빼놓고 하라고 하긴 하십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이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공시를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 연결로 매출액이 9조 원 했네요. 0.4% 내려갔는데 영업이익은 12.5% 증가했어요.
이 핵심적으로 매출액은 대출 이자라고 보면 되고, 영업비용은 또 자기네들도 뭐 지급 이자, 그 이 예수금 받은 거, 거기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영업의 손익으로 다 보면은 될 것 같으니까, 예대 마진으로 12.5%돈 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삼성전기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얼마나 될까? 삼성전기는 매출이 69.8% 증가했고 일본에 1분기에 영업이익은 28.7%가 증가했어요. 그럼 삼성전자도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좀 좋게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같이 가는 거니까 약간씩 틀리긴 합니다만. 금호 타이어 제가 한번 했는데 그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죠. 한국 자본들 뭐 쪽팔리는 줄 알라 했더니 약간 좀 원색적인 얘기를 하니까 조회수가 많아지더라고. 무려 1분기에 영업이익이 167%나 증가했어요. 참 인건비도 싸게 하면서 한국에서 잘 운영하는데 에, 중국이 그 생산을 많이 하니까 중국에 많이 팔릴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SK IE 테크놀로지인데 IE가 E를 두 번 써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매출이 1428억 원 했었는데 461억으로 67.7%나 곤두박질했네요. 영업손실 674억 원이 내서 3,960%가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 바베큐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매출 0.3% 감소하고 영업이익 11.8% 감소했습니다. 대웅제약 1.5% 증가했고 매출액, 영업이익 0.8% 상승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영업이익 74.3% 감소했어요. 매출도 감소를 했고 한솔재지 매출액 1.3% 줄었습니다만은 거꾸로 전년도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영업비용을 8.5%나 줄였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영업비용을 줄였는지 매출원가도 줄이고 무슨 판매관리비도 줄인 모양이죠. 매출이 줄였는데도 이익을 내는 그런 비결은 뭐냐? 아, 이 한솔제지만 그러냐? 제지업계가 다 그런 거냐? 좀 봐야 되겠죠. SK가스, 가스도 요즘에 잘 안 쓰는 모양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19.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4.1%나 감소했어요. SK 이노베이션 안에 SK 정유인가 그 뭐 그게 들어가 있죠. 그렇게 정유라고만 보면은 매출액이 1.5% 감소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66.6%가 증가했다. 정유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LS 일렉트릭 중전기 쪽은 잘 나가고 있죠. 매출이 1분기에 1조 원을 넘어섰네요. 6.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4.6% 증가했습니다. 대한전선 매출액이 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2.7%가 증가했습니다. 이상 그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